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 좋아하냐? 돈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정부를 믿으면 안 된다. 돈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일한 믿을 만한 데가 어디냐? 토지, 경기. 토지는 뭐 어디 누가 떼어갈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소유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잘 확립된 나라였기 때문에 언제 내가 사채를 빌려주고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 정부가 동결을 할 수도 있고 이거 뺏어갈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재산권에 대해서 잘 보호가 안 돼 있는 자산은 부자들이 싫어하는 거죠. 사람 사는 이야기 속에 경제가 있습니다. 경제 한수, 오늘 우리 삶 속의 경제 이야기 풀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애널리스트로도 선정되신 분이죠.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주 참신한 또 신작을 하나 내셨다고요. 대한민국 돈의 역사. 책 내실 때마다 약간 설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긴장도 되고 설레죠. 마치 그 출산 대기실 앞에 있는. 예.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막상 분만실 앞에 가면 팔다리만 멀쩡히 달려 나와라 그러잖아요. 자, 대한민국 돈의 역사를 출간하셨는데 우리 박사님의 양력을 보니까 이 사학과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어떤 계기가 학부사. 있습니까? 돈의 역사를 탐구하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역사를 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위대한 고대사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반대편에는 왜 망했냐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과거를 스스로 좀 낮추는 듯한 그런 것도 너무 양극단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서 돈의 역사를 좀 설명해 줄 만한 그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독자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자료 3가지를 직접 준비해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1965년부터 80년까지 토지와 주가 상승률에 관한 그래프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게 뭐냐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 좋아하냐? 특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호황이 언제였나 생각해보면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 정도가 그러니까 경제가 좋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좋았냐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베트남 전쟁. 예. 한 해 벌어들인 돈들이 전체 우리나라 GDP의 막 10%, 어떨 때는 20%도 넘어서 예. 어마어마한 돈들을 거기서 벌어오면서 한진그룹을 비롯한 우리나라를 지금 물류 대표 그룹이죠. 예, 그런 그룹들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성장했고요. 이제 여기다 두 번째로 또 우리 경제에 자본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게 너무 많았는데 1964년, 65년을 거치면서 결국은 3억 불에 30억 불. 그러니까 3억은 무상이었고요. 30억 불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오면서 우리 포항제철. 그렇죠. 예, 거기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는데, 이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든 사두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부동산만 사실은 달렸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1972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83 조치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나왔고. 사채 동결.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채 시장이 발달돼 있어서 개인이나 기업 간의 사채 시장에서의 평균금리가 이제 조사된 평균금리가 45%에서 52%. 4, 5%가 아니고 40. 이 정도의 높은 이자를 사람들이 물고 있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들도 나오고 특히 1972년, 73년 되면서 베트남 전쟁 끝나가니까 불황이 올 것 같으니까 그때 박정희 정부가 사채를 동결시키는 한편 금리를 16.2%로 인하여 난리가 납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전국에 우리나라에 돈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정부를 믿으면 안 된다. 예,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일한 믿을 만한 데가 어디냐? 토지. 저 무유형 자산. 저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경기. 토지는 뭐 어디 누가 떼어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사실 정립돼 있었거든요.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 이후에 전체 세금을 걷어들이는 토지의 면적이 거의 이전에 비해서 전쟁 이전에 비해서 5분의 1, 6분의 1로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죠. 큰일 났죠. 어떻게 하냐 하면 산림 핫택에 대한 개발권을 허용해주는 조치를 취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그 땅을 마음대로 개가는 사람들에게 일정의 세금만 내면 네 땅으로 해줄게. 수많은 산골에 있는 집성촌들은 다 그때 만들어진 거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가 엄청난 노동력을 들여서
못도 만들고 저수지도 만들고 계간도 하고 다락면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누가 와서 뺏는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소유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잘 확립된 나라였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언제 내가 사채를 빌려주고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 정부가 동결을 할 수도 있고 이거 뺏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권에 대해서 잘 보호가 안 돼 있는 자산은 부자들이 싫어하는 거죠. 좀 더 부연하자면 그 해방 직후 이제 건국하고 나서 농지 개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농지 개혁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1949년에 농지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50년에 한국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 전쟁이 터졌는데 그때 남로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전쟁이 터지자마자 30만 명의 우리 남로당원들이 봉기할 거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남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적화 통일된다. 이렇게 외쳤는데 전혀 없었고 오히려 우리 학도병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 네. 바로 그때 무초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대사님이신데 아시는군요. 네. 농지개혁 덕분에 한국의 농민들은 이제 지킬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네. 우리도 한번 폼나게 살아보자라는 성공의 열망에 가득 차 있는 수천만 명의 농민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지지 세력도 되고 이 모든 배경 뒤에는 결국 농지개혁, 그 농지개혁 속에서 가지고 있는 백정보 이상의 땅은 농민들에게, 소작농들에게 불화해줘! 라는 그런 조치들 속에서 소작농들 대부분은 자기 땅을 갖게 되고 이 땅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됐는데 그 소유권을 누가 갖는다? 이건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또 한 가지 그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 되는 과정에서 보면 산업 자본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자본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해방 직후에 이 적산 매각 이것이 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 적산 매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뭐야 그러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일본 기업과 정부가 보유하던 산업을 민간에 이제 팔았다라는 뜻입니다. 값이 물론 저렴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 중이니까 예. 1954년부터 이 적산불화 또는 일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에 대한 매각이 시작됐는데 그때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파이어 세일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대부분의 재벌들은 다 이때 이 일제가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일본 민간인들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불화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비료라든지 섬유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또 맥주 공장. 맥주 공장도 있었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맥주 회사들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다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맥주 공장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가들 그때 진짜 이 집안 말아먹을 놈이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뿐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모험에 뛰어들었다라는 자체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토지 증서 이런 걸 팔아서 적산을 산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저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야성적 충동 아닙니까? 예.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저도 뭐 지금 스타트업 대표입니다만 이게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거든요. 직원들부터 공장에 이것도 15년 분할 상환이긴 하지만 이걸 갚아야 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갚아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엄청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고인물이 아닌 혁신에 가득 찬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이 바로 적산불화였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적산불화를 가지고서 사업체를 만들고 또 정부가 이 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만 머물러서 자기들끼리 독점을 형성하는 걸 반항길지 않았거든요. 예. 이게 우리나라 정부의 이제 저는 잘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두 가지를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수출을 안 하겠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괴롭히고요. 예. 두 번째는 수출하겠다는 기업들에게는 해외에서 받아온 차관이나 원전 물자 이런 것들을 막대해주면서 그때 수출로 나가라 그랬죠. 그때 박 대통령 시절에 뭐 수출 뭐 진흥회의 이런 걸 하면서 잘한 기업은 옆에 앉히고 못한 기업은 저 멀리 앉혀가지고 무섭죠. 그랬다고. 얼마나 무서워요. 뭐 무소불위 시절 뭐 독재 권력 시절이었으니까 그것도 엄청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산업 자본이 형성돼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이 자본 시장하고 맞물리기 시작한 게 강제 상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이거가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또는 기업가들의 이제 어두운 면도 우리 오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 좀 했으니까 83 조치를 통해서 사채 동결을 시켰어요. 무려 50%가 넘는 이자를 받고 있었던 걸 16.2%. 자, 기업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감독 당국에서
사채 누가 많이 빌려줬나 전주를 조사해 봤더니 전부 기업가더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장님이 자기 회사에 대출을 해주신 거예요. 돈놀이한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주식회사 시스템이나 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던 때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이걸 밝혀졌어요. 1137억 원. 그때 전체 사채의 3분의 1이 이런 기업 사채였다는 겁니다. 또한 그 정치인들도 사채 전주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많이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이게 후유증이 나서 8년 뒤 1980년 기억나시죠? 예. 이제 그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부정축제자. 부정축제자를 할 때 이제 김종필 씨, 이후락 씨를 비롯한 그 수많은 이 박정희 정부 때의 고위 관리들이 몇백억에서 몇천억에 달하는 재산을 헌납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명령을 합니다. 1973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0대 기업을 선정해요. 선정해서 상장시켜라. 그래서 너네는 이제 사채 이런 거 의존하지 말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들에게 너희 주식을 나눠줘라. 그리고 그때 주식이 또 시가상장이 아니에요. 이건 모르는 분이 많은데 그때는 무조건 500원의 상장. 그렇죠. 5,000원 액면가. 예, 액면가 이상으로의 상장을 하는 거가 금지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대주주는 51%까지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나머지 49%는 시장에 팔아야 돼요. 아니 그럼 대주주 입장에서 자기 기업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액면가로 팔고 싶지 않을 거 예, 아닙니까? 그게 바로 현대건설이었는데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은 이걸 84년까지 저항하셨어요. 그때 제일 먼저 지정되셨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을 버틴 거예요. 10년 더 버틴 거죠. 그 전두환 정권까지. 네. 사슬 풀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산시장에 이제 좀 두 가지가 생긴 거죠. 자, 첫 번째,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뭐 처음에는 한 12개 정도만 상장돼 예.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70년대 후반 가면 600개 정도까지 늘어나게 뭔가 됩니다. 좀 칼을 빼들었을 카드를 것 같은데요. 빼들었죠. 어떤 그리고 게 있었습니까? 뭐 지정을 해놓고 언제까지 해? 해. 그리고 안 하잖아요. 막 그 세무조사도 하고 회장님도 부른 거죠. 결국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상장들이 벌어졌고요. 그 상장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그래도 낮은 주가지만 돈을 또 조달하면서 투자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면서 그 중화학공업의 그렇죠. 활성화. 두 번째가 한국형 자본주의 재벌 시스템이 이제 이때 또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는데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딜을 치는 거죠. 아, 그 적대적 M&A 이런 거 생기면 우리가 막아줄게. 대신에 너는 책임 경영을 해. 이상하잖아요. 주식회사라는 건 지분 가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꼭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사재 출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이러고 지금 벌써 상무님 오셨죠, 그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이게 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제 출연 다음에 나오는 말이 성의 표시. 그럼요. 예. 대주주 재벌 총수라는 사람은 지분율만큼 이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회사에 정말 문제가 생겼으면 사재 출연 이런 게 아니고 증자를 하면 되는 일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주식회사의 시스템하고 우리나라가 안 맞아요. 그거를 뒤집어 보면은 그렇게 사제 출연을 하라는 요구 이면에는 실제로 지분율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성의 시스템이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는 주식회사인데 속은 총수 경영이고 또는 총수가 드러나 있는 지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회 지분 등을 통해서 기업을 장악하고서 전횡을 휘두를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또 정부는 항상 총수를 인정해줘요. 네 거야.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게 또 책임을 물어요. 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대주주들이 이제 의무적인 배당 비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대주주 총수들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감히 지금 뜨내기 소액주주 너네들이 나랑 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라는 생각을 하는 나라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이제 이중 구조를 만드는 거죠. 첫 번째 구조는 책임지고 경영하죠.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려고 그러고 신규 사업 진출에 활발하고 불황에 와도 사람 안 자르고 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회사를 책임지고 가는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에서의 경영이 이루어지죠. 아주 그 긍정적인 측면이. 그리고 나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주주 홀대 경영이 일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좋게 이야기하면 세계에서도 이렇게 이익이 많이 늘어난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장하는 나라인데 주가를 보면 왜 이렇게 못 올라? 왜 이렇게 싸? 그렇죠. 89년도에 1000포인트, 그 다음에 2010년도에 2000포인트인가요? 이렇게 갔었죠. 근데 지금 아직도 이제 2600 언저리에서 움직이니까. 싸다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만성화된 이 근원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적산불화부터 그리고 사채동결에 이어서 강제상장까지 이어지는 이런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이해 못하면 거기 저 부수적으로 책에 보니까 그 적산매각, 사채동결, 강제성장 이 과정이 지금 현재 중국 비유를 하셨어요. 얘가 총수 그 마윈 같은 경우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런 건 투자 쳐놓아서 적절치 않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그걸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싸면 살만한데 저도 뭐 중국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중국 주식 저도 지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불안전한 재산권. 우리도 불안전하죠. 왜냐하면 주주의 재산권이 사실 보장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갑자기 회사를 분할하더니 나라에다가 지분을 바친다. 그리고 일본 가서 산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두 가지인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만나면 제가 밥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잔소리만 하면서 가면 안 돼요. 밥을 사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금 마윈 회장의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해봐야 이게 소용이 없다. 내가 이거 열심히 이거 해봐야 무슨 낙이 있겠나. 사람들의 창업 분위기라든가 적극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졌고요. 두 번째가 더 나쁜 게 뭐냐면 이러면 다 부동산으로 가는 거죠. 야,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97년 외환위기를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동산 좋아하다가 그죠? 금리 올라가고 경기 나빠질 때 와장창 하면서 부동산으로 사실 성장했던 그 수많은 건설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렇죠. 무너지는 과정을 겪는 것처럼 중국도 지금 아니 사업하다가 찍히면 끝인데 땅은 배신하지 않아. 또는 뭐 이 땅을 팔아서 그죠? 또 들고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 사회에 활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한 자산 이것만은 괜찮아라고 하면 버블이 생겨요. 이런 악순환 속에 중국 경제가 요새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재산권에 대한 보호 문제들 이런 것들이 투자, 특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된 이유가 뭔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58년부터 미군이 출소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전쟁이 나고 나서 8년을 지원해줬는데 야 너네한테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줄 수 없다. 야 이러면서 극심한 불황이 왔는데 대학은 4배가 늘었는데 졸업장 딴 젊은이들 중에 대부분이 실업자. 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거기다가 불을 땡겼죠. 누가? 이기붕 씨가 잘 훈련된 젊은 세대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는 나라이고 이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누적되면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심지어 어떤 혁명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일자리 만들고 뭔가 풀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